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 뭡니까? 응?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제일 시끄러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이죠. 자, 근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옵티머스가 잘못됐고 라임도 잘못됐고 여권의 관계자들이 문제되는 듯 했다가 그 출석 인증번호 자 한번 알려줄까요? 1441번 제가 20분간 해놨으니까요. 자, 출석 인증번호 한번 거기다 채팅방에 한번 써주세요. 제가 강의 중에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또 뭐냐면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이죠.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의 말에 따라서 검사랑 술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여당만 불기를 걸고 야당에 대해서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신이 아닌지라. 근데 이럴 때 제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각자의 몫을 줘야 돼요.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김봉현도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걸 속이려고 했던 윤석열 검사총장이나 그런 검사들이 있으면 그 검사들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처벌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변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옳고 그름은 나중에 자 출결 번호 1441 한번 써주고요. 우리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사 문제를 제가 좀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는 아주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질 수가 없어요. 당장은. 의혹 제기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 자연적 정의입니다. 첫째, 이걸 판단한 건 제3자가 해야 됩니다. 제3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를 보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든 민주당은 한 부류예요. 이해관계자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공정한 제3자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제도라는 것은요. 이해관계에 없는 제3자가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제3자적 정의의 대표적인 게 특검입니다. 나중에 제가 형사소송법에서 공수처가 좋은지 특검이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리 얘기하면 특검이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한번 임명해버리면 몇 년을 쭉 가버려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공수처장 성향이 친진보적이면 진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할 여지도 있어요. 반면에 특검은 그때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하다 보니까 친여가 문제가 될 땐 야에 가까운 사람을 뽑고 야가 문제될 땐 여에 가까운 사람들 내지 중립적인 인사를 뽑으면 돼요. 근데 이 공수처는 딱 하나로 정해져 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런 건 좀 위험한 제도입니다. 자, 어쨌든 공수처는 나중에 형사소송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3자가 판단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변명의 기회를 주라고 그랬죠. 변명. 그래서 이번에 김봉현이라는 말이 한 명이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변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 안 했다. 그러나 제가 말했어요. 변명의 기회는 한쪽만 줍니까? 아니면 이에 대립되는 다른 쌍방도 신문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변명의 기회는 일방만 주라고 그랬습니까? 이해관계 대립되어 있는 쌍방, 다른 사람도 줘야 됩니까? 응?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변명의 기회를 주라. 즉 제3자적 정의, 자연적 절차적. 두 번째는 변명의 기회를 줘라. 마녀 재판 얘기했죠? 쌍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정말 여러분한테 조심해야 될 것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든 또 결혼해서 주로 남자들이 여자 말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와이프가 말을 해도 좀 서운하겠지만 일단 듣고 다시 문제될 수 있는 관계자 얘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말이 안 되면 와이프 당신이 오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쪽 말만 듣는 걸 조심합니다. 제가 살면서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출석번호 1441 불러주세요. 1441 예, 출석 한번 채팅방에 써주세요. 되는 학생들은 그죠? 자, 출석번호 한번 써주세요. 제가 강의 중에는 쓰기가 좀 거리가 좀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한쪽 사람이 누구를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그 말만 듣고 저쪽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상대방한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쪽에는 중상무력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쪽이 대립됩니다. 그럼 뭐냐? 객관적인 팩트, 법은 객관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걸 찾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지금 자꾸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그렇고 채널A 사건도 무조건 검찰과 언유착이다라고 몰아갔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거 아직 한동훈 검사장
결과 못 냈습니다. 나중에 형법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명백히 얘기할게요. 명백히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법학적으로. 자, 근데 그거 다 빼고 그건 형법에서 얘기하고요. 요번 일도 마찬가지. 양쪽이 대립되면 객관적인 팩트를 찾기 전까지는 둘 다 무죄로 가야 돼요. 무죄 추정이에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쪽은 무조건 나쁜 인간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사기를 1조 6천억 친 이 상습 사기범, 조폭에 가까운 사람 말은 무조건 따르고 있어요. 이게 공정한지는 저는 의심이 있는 건 수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단정을 하면 안 돼. 단정.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단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전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되도록이면 사기당하지 않고 성공하게 살아야 돼.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말만 듣고 여러분이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쌍방의 말도 들어보고 양쪽을 균형지게 들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파면돼야 되고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지지할 생각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추미애 장관이 이걸 갖다가 했다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 지위가 정당하다고 그랬는데 정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청와대 여당은 국민한테 척고 대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한목적성을 얘기했어요. 항상 어떤 거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요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시 내린 거 보면 라임 사건에 한정해서 지시 내렸어도 문제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뭘 내렸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장모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라. 자, 근데 요번에는 난 명백히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우리가 정의는 상대적 정의입니다. 즉 제한적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검사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뜯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문제예요. 김한석이라는 MC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8억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라임에. 워낙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랬다가 8억 다 날려서 지금은 원룸을 전전한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장모, 사람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옵티머스 라임 쪽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낫는지 저는 이런 선후의 관계가 너무나 좀 잘못됐다는 느낌 들어요. 지금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수많은 돈, 숨겨놓은 돈, 뇌물로 준 거 있으면 다 회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피해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그게 급선무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정의의 절차, 원칙에 맞춰서 공정하게 시스템적으로 갔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저번에 민법을 했는데요. 질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민법도 하려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시 말하자면 민법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개인 간의 계약은 문서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문서로 정말 못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계좌이체를 해야 돼. 계좌이체. 그리고 문자로 남겨놔야 돼. 하다못해 문자로. 나 보냈어. 나중에 되면 잘 돌려줘. 아니면 녹음을 해놔야 돼. 녹음. 그러니까 문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문서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막 서로 싸우다가 2판 4판 되다가 사실은 혼란이 돼요. 더구나 현금으로 주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든 어디든. 자, 그런데 요새 문제되는 이제 저번에 어떤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물권적 전세, 물건에 말하는 지역권, 지상권,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그럼 물권적 전세를 등기하지 않고 채권적 전세에 해당되는 그저 임대차를 쓰느냐.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임대차에 물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 집주인들이 대출을 미리 받기 위해서 만약에 전세에 등기를 해놓으면 대출이 조금 나와.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채권적 전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들어갔더니 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1순위로 담보대출을 미리 받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는 안 됐지만 단계에서 이사하고, 그죠? 이사하고 플러스
주민 전입신고. 등록입니다.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하는 거.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죠. 요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 순위로 또 2순위에,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또 있어요. 자, 요 두 개는 등기가 돼 있어요. 요 이사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때 여기에 채권적 전세는 1순위보단 뒤로 밀려요. 그러나 2순위의 담보대출보다 우선하나요? 우선하지 않나요? 대항력 얘기할 때 우선하나요? 우선하지 않나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2순위가 되고 이게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등기가 돼 있고 이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처럼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었는데 10억. 담보대출이 5억이 걸렸어요. 5억. 그 다음에 이 집이 10억이니까 내가 전세를 5억이 들어갔어요. 5억.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5억이고 5억이면 그 당시 집값이 괜찮을 때야 5억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이 담보대출을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무지무지 막 몇십 채 해놨다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쪽이 연체되면요. 연체가 다 공유됩니다. 그럼 여기도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가 연체되면 여기서 경매를 신청해요. 은행에서.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이 경매로 들어가면 10억 다 받을까요? 아니면 10억보다 적게 낙찰될까요? 우리가 경매라는 거 들어봤죠? 10억보다 적게 낙찰될까요? 10억 딱 낙찰될까요? 10억보다 적게 돼요. 그래서 요새 보통 잘 되면 90%니까 9억 정도로 낙찰됐다고 합시다. 9억의 낙찰. 경매. 9억의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담보대출이니까 5억에다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는 이자를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5억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5억에다 이자. 이 시간이 있는데 5억에다 이자를 먼저 받아가요. 그럼 5억 5천을 가져갑시다. 5억 5천을 가져가면 얼마가 남아요? 돈이? 9억 중에 5억 5천을 은행에서 1순위가 먼저 다 가져가요. 이건 등기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가져갑니다.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남아있는 건 3억 5천이요.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두 번째 사람은 3억 5천을 다 받아요. 물론 여기는 전혀 못 받게 되죠. 2순위는. 자, 그런데 여기서 3억 5천을 받으면 이 사람은 피해가 없는 겁니까? 피해가 있는 겁니까? 피해가 없는 건가요? 피해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응?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얼마가 있어요? 아까 5억에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얼마가 있어요? 1억 5천이죠? 응? 언제든 여러분 주변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1억 5천이 생겨요. 그러면 서민들한테 1억 5천이라는 건 심각한 손해죠. 만약에 이게 2순위가 아니라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10원 한 장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 무지 올라가도 사람들이 이거 담보대출이니 뭐니 생각할 틈도 없이 무조건 다 5억이 아니라 지금은 전세가 5억이면 뭐 7억, 8억, 어떤 사람은 10억까지도 내요. 자, 그러면 7억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집이 10억이 아니라 9억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3억 5천이 아니라 5억 5천을 1억 5천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더 적게 받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 5천을 돌려받아도 1억 5천 손해가 아니라 3억 5천이 돼요. 자,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좀 이렇게 전세 보증금에서 실제는 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전세를 무슨 전세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전세를 무슨 전세라고 하죠? 이걸 깡통 전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깡통 전세가 되면 원래는 못 받아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공사 이런 데서요. 뭐가 되냐면 전세 보증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시험에 따로 안 낼게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증금 보험. 보증금 보험이라는 걸 가입해 놓으면요. 나중에 부족한 금액이 있어도 주택공사에서 나머지 1억 5천, 이든 얼마든 3억 5천이든 이걸 해주게 돼요.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보험을 드는 게 좋아요. 설사 보험이 돼도.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지금은 전세값이 너무 폭등해서 자칫 잘못하면 집값에 가까운 막 돼버려요. 물론 대출이 엄청 깨끗하면 상관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헷갈리는 상황에도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죠? 할 수밖에 없냐면 주거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봐야 되고, 실제 대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앞으로 2달 전에 이제 계약인데 돈만 줬는데 나중에 돈만 줬더니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집주인이 이 전입신고와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많은 그 세입자를 해놔갖고 나중에 보니까 다 날라가 버렸어요. 다 날라가 버렸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사하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전입신고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맡긴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 어느 대학에 있는 원룸에 관련돼서 학생들 하숙생에서는요, 몇백 명이 돈을 다 날리게 됐어요. 그 몇백 명이 돈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있어서 거기서 다 가져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몇백 명은 그 남은 돈이 혹시라도 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거기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0명 우선 담보대출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100명이 있으면요. 100명이 보증금이 똑같으면 100만 원씩이다. 그럼 100분의 1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 원씩 가져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람 외에도 다른 채권자, 기타 채권자. 또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안분주의라고 해요. 안분주의. 안분주의가 뭐냐. 무선이 아니라 안분이라는 게 뭐냐.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곱하기 10명. 그 다음에 이거는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명, 2명 해서 자, 100명일 때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전체 금액에서 이게 뭐냐. 1억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1억 2천이에요. 그럼 총 안분주의는 1억 2천 중에 나는 1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전체 채권자가, 안분주의는 전체 채권자가 1억 2천이다. 전체가 1억 2천이다. 근데 나는 100만 원이다. 그럼 요만큼만 곱하기 1억. 남은 돈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분주의예요. 금액만큼 나눠가요.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채권은. 그래서 채권은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담보대출 등기 내지는 이런 거 해놔야 되죠. 자, 그래서 실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실생활에서.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해서 물론 더 많겠지만 할 건 무지 많아요. 뭐 실제 요새 보면 계약금을 건다. 그럼 계약금은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계약금을 걸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이행 못하면 계약금을 떼이는 거고 저쪽에 돈 받은 사람이 계약금을 자기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집을 안 판 거나 전세를 안 하면 얼마 물어주죠? 돈 받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돈 낸 사람이 내가 사정상 못하면 내 계약금은 떼이는 겁니다. 그냥. 근데 내가 계약금을 건 게 아니라 돈 받은 사람이 계약을 이행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받은 사람은 내가 계약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어요. 집 팔라고 했던 사람 집주인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주인은? 요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얼마 물어줘야 돼요? 돈 받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이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따로 안 했었는데 얼마를 물어줍니까, 여러분? 2배죠. 계약금의 2배입니다. 자, 이 계약금의 2배 되는 경우는 홍남기 장관 외에도 실제 요새 많이 벌어졌어요. 왜 많이 벌어졌냐? 집값이 옛날에 7억짜리를 계약했는데 보통 7억이 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돈 계약하는 거 없습니다.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까지 해서 한 달, 2달 걸려요. 근데 보니까 막 일주일 새에 2, 3억씩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받은 것 중에 1억이라든지 1억 정도가 아니라 보통 많이 걷어야 한 2, 3천만 원. 또 적게는 많게는 5천만 원. 이 정도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이라도 2배면 1억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 사이 2, 3억이 떠버려요. 그래서 막 한 달 되니까 4, 5억이 떴다. 그럼 당연히 1억 주더라도 물리는 게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확실히 뛸 것 같으면 계약금을 확실히 많이 걸어야 돼. 계약금을 2, 3억 걸어놔야 돼.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일은 일반 사람들은 힘들겠죠. 자, 오케이. 자, 국문제도 한번 간단히 정리했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상속에서 안 배운 게 있어요. 상속. 우리가 상속에서 이혼의 효과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상속에서, 그 순위를 배울 거예요. 상속. 물론 입양 뭐 이런 것도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이랑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양을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이해관계자들만 보면 되고요. 실제는 거의 힘든 문제고요. 상속. 상속이라는 것은요. 기본 개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할 때는요. 권리와 의무를 근데 누구의 권리냐?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죽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포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포괄. 포괄적으로 상속. 상속이라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받는 겁니다. 포괄, 이걸 상속 대신 어떤 사람은 승계라고 해요. 승계. 이어받는다.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상속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포기하고 한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볼 문제고요.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상속 승계하는 거예요. 받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의 순위죠. 저도 이제 법조문을 좀 봐야 되는 게 그 외우긴 외워야 되겠는데 다 외우기는 사실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한 겁니다. 상속의 순위.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건 이 정도만 하고요. 공간이 적으니까 지우고요. 자, 상속의 개념은 이런데 순위가 있어요. 순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순위인데 순위의 1순위. 최고의 1순위는 누구냐? 이건 여러분 민법에 다 있습니다. 저랑 민법에 배우는 것 중에 좀 헷갈리면요. 네이버를 치게 되면 그 네이버에서 여러분 그 관련된 개념을 집어넣으면 지식인 뭐 이런 것들에서 네이버 잠깐만 네이버 나오나 보자. 네이버 같은 거 치면 지식인이 뭐든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도 돼요. 혹시나 강의하다가 헷갈리면 저한테 질문도 하고요. 또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치면 지식인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상속의 1순위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법에서는 배우자. 물론 이제 이거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고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상속한다고 할 때는 누가 돼요? 배우자 다음에 직계, 비속. 배우자와 직계 비속입니다. 즉 직계 비속이라는 건 자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난 자녀. 응? 저도 이제 자녀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요새는 보면 돈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뭐 젊은 시절에는 저도 이제 대출받은 집을 살 때 그런 것도 있었고 했지만 대충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교수 월급은 이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요. 제가 월급이 적은 건 아니나 세금으로 다 떼고 나면요. 진짜 얼마 못 받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 자영업자.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전혀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그건 너고 넌 세금 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요새도 느끼는 게 좀 돈을 벌어야 된다면 아들 때문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그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속 세금이 얼마 정도 낸다고 그랬죠? 혹시 얘기했나요? 수업 시간에? 상속 세금 얼마 정도 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수업 시간에요? 아, 자, 제가 이제 수업이 두 반이 있어서 수업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아닙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떼요. 물론 좀 더 많이 뗄 수도 있고 적게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50% 기준을 하면 자, 왜 50%냐? 이거예요. 아니, 상속 정의라는 거는 자기가 한 만큼 하는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은, 자녀는, 이재용은
지가 노력도 안 하는데 삼성의 후계자로 태어나서 저랑 상관없이 그냥 어느 아침에 엄청난 돈을 벌어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정의로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는 한 만큼만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용은 무슨 일을 했죠? 그냥 우연히 거기 태어난 것 뿐인데요. 이게 돈을 받는 게 맞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순위에서 우리가 직계배속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어떤 사람은 떼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상속이 안 되죠. 국유니까 모든 재산이. 그럼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50% 정도의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을 50% 내죠. 자, 왜 50%를 매기냐? 이유는 간단해요. 다 뛰는 게 정의롭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왜 50%를 유지할까요? 왜 50%는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자녀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단지 거기에 태어났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정의라는 거는 정의를 통해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가 돼야 돼요. 사회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정의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버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먹는 것도 한계 있어요. 옛날에는 무지 먹었는데 이제 먹지도 못해요.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옛날처럼 몸이 막 팔팔팔 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막 어디 가고 막 그러시지만 제 나이가 되니까 강의하고 나서 또 애 데려오고 뭐하고 저녁 먹고 나면 그냥 축 몸이 옛날 같지 않게 축 늘어져요. 그럼 집에 주로 있게 되죠. 옛날같이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별로 옛날만큼 땡기질 않아요. 옛날 술도 좋아했는데 술도 잘 안 먹어요. 집에서 간간히 그냥 뭐 반주 반잔 정도, 맥주 한 잔 정도.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씀씀이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녀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되는 일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0%까지는 상속을 허용한다. 그리고 50%는 세금으로 매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순위가 이건데 배우자도 없고 직계부자도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2순위. 2순위는 또 배우자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거는 배우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법은 없는 겁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요번에 여러분 저기 누구죠? 필압된 그 월북한 공무원 있죠? 해수부 공무원. 저는 요번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국회에서 개헌특위 할 때. 저는 그래도 제가 바랬던 건 뭐냐면 아주 뛰어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나 저는 인간적으로 따스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를 했고요. 근데 안철수 씨는 국회에서 딱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개헌특위를 제가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허리가 구부러들었더라고요. 엉덩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뭔가 지금도 보면 약간 불편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와서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진짜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반 정도 살짝살짝 해요. 그래서 눈빛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봤던 옛날에 2012년도에 봤던 그 눈이 부리부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많이 좀 기가 빠지셨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들면 다 기가 빠집니다. 근데도 그냥 반악수하러 다 돌아다니는데 안철수 씨는 조금 혼자 앉아서 책을 읽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여기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떨어지겠구나.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게 투표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월북한 사람 그걸 보면서 참 사실 저도 분노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 아들은 지금 그 학교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쪽팔려서. 왜? 자기 아버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고 항해사라고 하면서 물론 일반 원양어선 타면 1억 정도 법니다. 1년에.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한 3, 4천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랑 자주 볼 수 있고 한국에 있게 되고 원양어선 타면 돈은 많이 벌지만 자녀들이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자, 이 사람은
공무원 하면서 그 아들 학교에 가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직업을 설명하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월북했다니까 얘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금 못 간다는 겁니다. 전 보면서 굉장히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마음이 아파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 애한테 몰래 내려가서 미안하다라고 한번 안아주고, 아버지 문제는 내가 너 꼭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모습만 보여줘도 지지도가 더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갈 텐데 왜 옛날에 보였던 그런 그 5.18에서 사람 안고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지 저는 좀 약간 차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새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월북한 사람은 지금 배우자랑은 이혼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혼이 아니라 빚이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는 없어요. 남아있는 건 직계 비속입니다. 자녀들, 아들, 딸.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상속을.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빚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이따 산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도 없을 때는 3순위는 형제자매. 자, 여기서 뭔가 누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없어요. 제로예요. 같은 거죠. 만약에 배우자, 이거는 2순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1순위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둘이 다 받아가요. 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눠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직계비속이 없어요. 직계비속이 없다는 2순위는 그때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나눠가져요. 그런 의미예요. 그죠? 배우자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가 나눠갔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4순위는 사촌이네. 자, 형제자매는 몇 촌이죠, 나랑? 직계존속은 간단하죠. 피상속인, 사망인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 직계존속이라는 건 피상속인, 사망인의 아버지, 어머니.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사촌인의, 자, 형제자매는 몇 촌이죠? 제3순위에 해당되는 형제자매는 몇 촌이? 2촌입니다. 2촌이에요. 나랑 아버지 내려와서 이렇게 나는 거죠. 사촌인의 반계였죠. 무슨 말 여러분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종사촌, 뭐 친사촌 이런 사람들 반계 혈족. 혈족. 이런 순위가 되고 이런 네 가지 순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국가의 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자가 있는 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하나도 없죠. 만약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다면 여기 직계존속이 살아있더라도 이 사람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거는 여기 직계비속이 없어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먼저 받아간다면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죠. 이것도 없어서 형제자매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자가 존재하면 뒤에 순위자는 제로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순위는 이렇게 돼요. 순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배우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순위가 되는데 상속분. 여기서 상속분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우자는 보이나요? 혹시 배우자? 보여요? 자,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기타는 사람들은 사람당 1. 자,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2명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속분이, 자, 이거 지울게요. 1순위는 배우자 이런 거 다 적었을 테니까 요 위에다 지우면서 여러분 요새 그 교수님들 수업 중에는 학교에서 칠판에서 하는 수업이 맞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쓰면서 하는 수업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자료 올려줘서 수업하는 수업이 맞나요? 어느 수업이 더 맞나요? 응? 칠판하는 수업이 맞나요? 태블릿 강의라는 건 뭐죠? 태블릿 강의라는 건 뭡니까? 자료 올려서 수업하는 거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보통 자료 올리는 건요, 제가 말하지만
PPT는 저도 띄울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PPT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저도 이렇게 쓰면 글씨도 못 쓰는 데다 피곤해요. 쓰려면 힘이 들어요. PPT를 쓰면 더 좋죠. 편하죠. 근데 제 말은 제가 이제 단대든 이따 여기 홍대로 왔는데요. 좋은 경험을 했던 게 단국대는 매년 미국에 있는 그 미시건 공대에 전자필기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까? PPT로?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필기가 제가 PPT로 전자필기 띄우고 필기를 그 위에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괜찮네요. 그러면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PPT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자료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힘들어도 제 하나의 철학인데요. 제가 뭐 글씨도 못 쓰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국대 있을 때 미국의 하버드, 예일은 말할 것도 없이 1순위부터 100위 안에 되는 대학들을 30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에 있어서 실험이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PPT 내지는 동영상을 주니까 효율적이래요. 근데 인문사회과학에서 어떤 글자, 문장 내용을 볼 때는 힘들어도 PPT로 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물론 PPT를 다운받아도 잘 하겠지만 그 PPT 내용조차도 힘들어도 이렇게 필기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도요, 또 혼자 공부할 때도 저녁 때 복습을 할 때도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저랑 수업을 들은 내용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훑어본다면 그건 복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한 거를 지금 필기하면서 잘 못 쓸 수도 있고 글씨를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세요. 한 번 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은 책만 봐요. 필기한 거.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책을 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요약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다 이렇게 요약을. 지금까지 받아 적기 바쁠 수 있어요. 그거를 요약한 다음에 그 요약하는 작업을 해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눈으로 보고 PPT를 보고 공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미국의 32권 대학에서 교수가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힘들지만 이렇게 써나가고 학생들도 그대로 받아 쓴 게, 그죠? 물론 학생들이 따라올 때 얘기입니다. 안 따라오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오면 기본적으로 그게 힘들어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할 때도 저녁이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반드시 쓴 내용을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풋이 중요할까요? 아웃풋이 중요할까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글씨도 잘 못 쓰지만 여기 쓰면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부는 인풋입니까? 아웃풋입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할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펴고 읽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편하게 얘기해봐요. 자, 아웃풋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친들 공부할 때는 하늘, 천사지, 검정, 눈으로 이게 뭡니까? 눈으로 보고, 글자를 보고 어떻게 아웃풋한 겁니까? 말로 아웃풋을 한 겁니다. 구두로. 여러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책을 읽고 덮든 뭐든 그 내용이 써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물론 저도 PPT 띄우고 지금 말한 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문계, 인문사회에서는 글자로 돼 써 있는 걸 PPT로 보면 더 깔끔하게 보이긴 하지만 기억에는 오히려 안 좋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눈으로 본 거. 여러분 눈 인풋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안 같지만 눈으로 들어간 걸 한번 아웃풋하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혼자 공부할 때 써보십시오. 제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 시험 볼 때 눈으로만 본 거를 그냥 점수 줍니까? 아니면 눈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웃풋 된 걸 가지고 점수를 주나요? 모든 성적과 여러분 시험과 모든 것은 아웃풋된 걸 점수를 줍니까? 인풋된 걸 시험을 줍니까? 아웃풋 인풋이라는 영어로 이제 인풋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웃풋은 나온다는 거죠. 뭡니까? 시험이든 모든 성적 처리는 인풋입니까? 아웃풋입니까?
아웃풋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인생의 모든 거는 다 이겁니다. 아웃풋. 이걸 다른 말로 뭐 성과라고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글씨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질문을 하고 한번 요 방식을 다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고시 공부든 뭐든 한다고 해서 맨날 책만 근엄하게 보고 물론 그러고 합격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수학 합격을 했는데 나는 맨 처음에 이 바보 같은 놈인 줄 알았어요. 맨날 다른 애들은 근엄하게 책 읽고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 이렇게 슉슉 보고 덮고 나와서 이런데 얘는 맨날 그 힘들게 그거 앉아서 맨날 쓰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이 띨띨한 인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훨씬 성적이 우수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바보였던 거예요. 공부는 도서관에 있든 집에 있든 저녁 시간에 그냥 눈만 봤던 책이니 우리가 필기한 거 눈으로 보세요. 그냥 눈만 보면 지겨워서 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쓴 거를 좋든 싫든 이렇게 써보세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또는 덮거나 또는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머릿속에 들어간 거 기억하면 써보세요. 자, 요 작업을 하게 되면요. 잠도 덜 올 뿐더러 두뇌 회전도 도움이 돼요. 손을 쓰면 두뇌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의 모든 것은 아웃풋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자녀가 2명이면 1,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순위를 보면 자, 이거 다 지우고요. 여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그냥 형제 자매가 4명이다. 그러면 4명이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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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4개가 되죠? 난 4분의 1에 전체 100만 원을 이렇게 나눠가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는데 배우자는 1.5고 직계 비속이 2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 1.1, 1이 돼요. 그럼 전체 합치면 3.5가 돼요. 3.5가 되면 3.5에 1.5가 배우자에서 100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뭐 이걸 나누면 이게 뭐야? 5. 그죠? 5분의 1이죠? 3.5, 7분의 1인가? 7분의 1. 7 맞나요? 어떻게 내가 헷갈리네? 1.5. 아, 2점. 하여튼 이거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 나눠서 요거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전체 분의, 그 다음 이게 3명이다. 그러면 전체가 4.5 대 1.5. 4.5분의 1.5. 자, 여기도 똑같아요. 직계비속의 부모인데, 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겠죠. 만약에 그 배우자가 남자일 때는 장인장모가 될 거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여자가 죽게 되면 남자가 죽게 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이 죽게 되면 장인장모가 됩니다. 그래서 장인장모가 둘 다 있으면 1, 1. 없으면 1명. 그 다음에 배우자는 1.5.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순위를 해놨는데요. 문제는요. 저번 시간에도 유선은 유선은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100%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유중이라는 부분을 수업은 따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긴 좀 어려운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모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제 상속분이 있으면 받아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유언으로 누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 나눠주죠. 근데 워낙 싸가지 없는 인간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겠다고 해도 뒤에 이제 상속 결격자가 좀 나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2분의 1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될 중에서 50만 원까지는 유증으로 어떤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은 만약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50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50만 원까지. 그죠? 50만 원까지. 그래서 요새 이제 다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2분의 1까지는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상속분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건 유증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는 웬만하면 벌어지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나 어머니 재산이 아버지랑 사는 아파트가 조그만 게 있어요. 자, 2분의 1까지 말하는 것은 내가 가정입니다. 1,000만 원일 쓰고 1억일 수 있는데 정당한 상속분이 받아야 될 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100만 원을 다 뺏어서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몰아주기로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언으로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100만 원의 반인 50만 원은 즉 유언서에 없는 사람도 50만 원은 유언서 어떤 사람이 다 몰아줬어요. 장남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은 100만 원에 50만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00만 원에 50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언장에 어떤 A라는 아들이 있는데 A, B, C 중에 A한테 다 몰아줘도 B, C, D는 자기가 받을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부모님 재산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해됐어요? 예. 자, 누가 더 컸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언제든 질문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한테 물려주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시고 가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 목의 2분의 1이죠. 예, 자기 목의 2분의 1까지입니다. 자기 목의 2분의 1까지. 그건 유언에 있어서의 그 유유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다 몰아줄 때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그 정도 하고요. 일단은 또 누가 켰네요. 이게 쓰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순위에 대한 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상속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권리, 이익이 채무부, 어떤 의무보다 주로 이제 채무, 의무보다 크면 당연히 상속하는 게 낫죠. 그죠? 저희가 이익이 더 많으면 상속하는 게 나아요. 다 뒤집어 쓰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권리보다 채무가 많으면 즉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갚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이거 상속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익이 채무보다 많다면 당연히 갖는 게 좋겠죠. 포기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문제. 앞에 부분이든 뒤에 부분이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면 아버지의 채무까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이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가 100만 원 물려줬는데 채무가 아까 말한 대로 채무가 더 커. 그래서 1억이 있어요. 그럼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우리 바로 최근에 벌어졌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항상 저 수업은 현실적인 시사 문제를 연결해서 보거든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나눠주는 상속분보다 빚이 많았던 사람. 얼마 전에, 그렇죠. 박원순 씨 같은 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빚만 7억이에요. 저는 진짜 7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권리는 제로. 그 다음 채무만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제로는 아니에요. 왜? 중요한 건 박원순 시장에 뭐가 있느냐? 연금이 있을 거예요. 연금. 만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금이 있다면. 그죠? 연금. 연금이 있다면 연금을 받게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억 정도의 채무에 해당되는 만큼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더 커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속인들은 포기하거나 아예 아예 안 받겠다. 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뭐냐?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재산 속에서, 즉 권리에 해당되는 재산 속에서, 순 재산 속에서만 빚을 갚겠다. 예를 들면 한정 승인 이런 거예요. 받는데 아버지의 채무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100만 원 물려줬으면 100만 원을 받고 앞으로 누가 아버지 채권자라고 달려는 사람 누가 올지는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받은 상속 재산 중에서 생삭 재산 중에서만 오니 채무를 이행하겠다.
자, 100만 원을 받았는데 1억짜리가 온다? 그럼 나한테 엄청 피해요. 그러니까 뭐냐?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만 채무를 이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정 승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한정 승인을 하냐? 사실은 요 포기는 기본적으로 어떨 때 하냐면 완전히 우리 여러분 보듯이 박원순 시장 때문에 완전히 채권이 월등히 많은 경우,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기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채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타나요. 그러나 아버지에 일단 재산이 있어요. 그럼 일단 받아보는 겁니다. 받고. 자, 한정승인은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채무가 월등히 처음부터 많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아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한정승인은 뭐냐? 아버지의 채무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차도 있고 예금도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럼 한정승인은 뭐냐? 상속 재산 중에서, 즉 아버지의 부동산이 1억이다. 그러면 상속 재산 중에서만 채무를 갚는다. 즉, 요 한도, 상속 채무 한도. 즉, 나중에 빚이 10억이 되든 뭐든 간에 1억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포기된 거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난 상속을 안 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왜 그러냐? 뒤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는요, 이게 참 삶이 야속한 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사가. 이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걸 알 수 있으면요, 시간이 준비된 분들은 암이나 이런 거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그런 거는 시간이 좀 오바되네. 마저 좀 하고 오실게요.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누구한테 얼마 받을 거 있고 이랬다라는 증거를 얘기해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미리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받을 채권들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급사를 하셨어요. 교통사고든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돈을 어떻게 줬어요? 문서로 줍니까? 아니면 구두로 빌려줍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은 문서 이런 거 하면 야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두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구두로 한 거는 증거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그래 줘야지 이러고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분들은 녹음도 안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채권은 다 뜯기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사회가 참 야박한 게, 그런데 문제는 이 구두로 한 것 중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채무는 어떻게든지 벌떼같이 달라붙어요. 특별히 제일 나쁜 인간들은 사채업자들. 사업을 망했을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채권 채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안 했지만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보통 돈을 빌려주면요, 10년을 권리 행사 안 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될 쯤에서 재판에서 연장을 해서요, 이제 계속 연장해 놓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자가 붙겠죠. 그다음 몰래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뭐 조그만 재산이 있든 자녀들이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을 그냥 받아버리면 나중에 나타나서 벌떼같이 나타나서 그 돈을 다 받아내는데 알고 보면 자녀는 이제 완전히 거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조금 받았다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00만 원 받고 억대 10억 갚아야 돼.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 승인 제도와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지 않고 이것만 좀만 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문제는 상속분도 얘기했지만 요거 승인과 포기는 얘기했죠. 초기서부터 명확하게 빚이 많을 때 포기해야 돼요. 빚이 멀쩡히 많으면 뭐 피곤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요. 근데 빚은 잘 모르겠고 재산이 일단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한정 승인을 받아도 결국 다 갚아야만 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다 갚아야 하는 거죠. 즉 받은 만큼만.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집을 받았다. 그러면 저쪽이 1억이면 1,000만 원까지는 다 갚아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1억 아버지가 빚이 있어도 채무가 1억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니라 내가 받은, 그죠?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는 1,000만 원 받은 만큼만 한도 내에서만 갚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아버지의 채무는 불확실해요. 요거는 확실해요. 처음부터. 확실해요. 얼마인지. 너무 많으면 포기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포기했을 겁니다. 유가족이. 근데 좀이라도 사업하다 망했는데 이분들이 뭐 남아있다. 그럼 일단 받긴 받지만
사후에 채무자가 들어와도 나 이게 받은 재산 다 토해낼게. 받은 한도 내에서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관련돼서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상속 사유, 정확히 따지면 사망시 이렇게 사망시.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힘들겠지만 저랑 쓰면서 합시다. 저도 안 쓰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쓰면서 힘들어도 또 글씨가 잘 안 보이면 글씨를 또 물어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20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는 이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 질문은 언제든지 제가 받을게요. 사망시로부터 3개월, 3월 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혹시 받은 후에 채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바로 그거와 또 관련되는 겁니다. 자, 3개월 내에서만 지금 질문에 관한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3개월 내에서만 포기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망시부터 3개월 내에 이 포기나 한정 승인을 못 해버리면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승인이나 그다음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한다면 다 단순 승인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처럼 혹시 받은 후에 3개월이 지났어요. 한정 승인이나 포기도 안 했어요. 포기도 안 했고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또는 한정 승인도 할 필요 없지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걸로 봐요. 그냥 승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사채업자들이라는 수법이야. 옛날에 3개월 지난 다음에 벌떼처럼 나타나요. 그러면 다 뒤집어 써야 됐어요. 과거의 법에 따르면. 3개월 내에만 포기와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학생 질문과 좀 관련되는데 사망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채무를 확인하게 되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도. 물론 3개월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사유죠. 상속사유. 이건 사망시. 상속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상속사유가 발생한 건 사망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은 죽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단순 승인으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 사유 중에 받은 후에 3개월 내에 채무를 확인하면 한정 승인하면 돼요. 근데 상속을 받은 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채무를 확인하게 되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위헌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렸어요. 왜 위헌이 내릴까요? 지금 말한 대로 사채업자들은 3개월 내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사채업자나 채무자는 아버지 재산을 기껏해야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갖는 채무는 몇십억이야. 몇 억이야. 그러면 3개월 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아버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안 나타나죠. 그러면 안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에는 단순 승인이 돼서 다 뒤집어 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채업자 이놈들이 지금도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혹시나 그러면 또는 일반 그 저축은행이든 일반 채무권 관련돼서 혹시나 주변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 지나서 나타나서 나중에 알게 돼서 포기나 한정 승인 안 한 상태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3개월 뒤에 나타나면 다 뒤집어 써야 됐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헌재는. 왜? 정의에 반하잖아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본인이 빚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 쓸 수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재는 간단해요. 사유를 안 날로. (3월) 자,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이 사유를 안 날로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사유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게 채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채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채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요. 즉
3개월 뒤에 나타나도 그때부터 알았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고민해서 갚을지 안 갚을지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3개월이 사망시로부터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 그럼 4월 달까지 결정해야 돼. 올해 2월에서 4월. 근데 지금은 헌재가 너무 부당하다. 위헌 내렸습니다. 사유로 안 날부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개월이 지났지만 채무자가 나중에 악덕 채무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그 나타난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이 연장이 돼. 그러니까 이건 10년이 연장될 수도 있고 5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몇 개월이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은 그래서 채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사망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역시 주변에 사채업자나 이런 놈들은 아직도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네 어미 아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빚진 거 언제가 너 다 채무 갚아야 돼. 너 이렇게 돼. 이렇게 막 협박하는 놈 있어요.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안 갚아도 됩니다.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그때 나타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이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유로 안 날로부터. 이게 법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과거의 법들은 그냥 사망시부터 3개월이니까 악덕이나 이런 놈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3개월 한참 지난 다음에 나타나서 다 뒤집어 씌워서 젊은 사람들 인생까지 다 빨아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구체적으로. 됐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14분이니까요. 2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상속의 결격 정도 하나만 하면요. 이제 형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2시, 4시 15분이니까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지각한 거에 안지수 학생. 지금 문자 찍어서 그걸 보내주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여기 늦게 들어오든 뭐든 지각이든 뭐든 좀 늦어도 쪽팔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얼굴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찍어서 우리 수요일날 조교 전화번호 알죠? 안지수 학생? 수요일날 조교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아나요? 모르나요? 나머지 학생들은 25분에 들어오고요. 아나요? 모르나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오늘 수요일날 조교죠? 자, 수요일날 조교. 나머지 학생은 쉬고요. 010. 자, 요걸 지금 찍어서 조교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010-9262-5509) 나머지 학생은 25분에 들어보고요. 우리 우리 학생은 찍어서 요거 지금 지각했습니다. 채팅방에 쓴 걸 찍어서 조교한테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10분 후에 봅시다. 25분.